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사건은 영국 역사상 가장 많이 수사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미제로 남은 살인 사건입니다. 1986년 사설 탐정이었던 데니얼 모건이라는 남성이 주차장에서 머리에 도끼가 꽂힌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말 그대로 수많은 수사와 체포, 재판이 이어졌죠. 하지만 이런 수많은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단 하나의 진실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메트로폴리탄 경찰 내부의 충격적인 부패와 은폐 시도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거의 40년이 지나도록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았고 누구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권력자들이 이 사건을 정말로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데니얼의 가족은 그 오랜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정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이야기는 복잡한 인물관계와 얽히고 설킨 음모, 수사기관의 무능과 부패,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가족의 싸움이 모두 뒤섞인 매우 혼란스러운 사건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많이 충격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데니얼은 1949년 11월 3일 이사벨과 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존은 군 장교였고 2차 세계대전 중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데니얼은 싱가포르에서 태어났고 그의 형 알리스터도 그곳에서 태어났죠. 데니얼은 선천적으로 오른쪽 발이 뒤틀린 클러풋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어린 시절에 여러 번 수술을 받았습니다. 가족은 1950년대에 영국으로 돌아와 웨일스의 몬머스셔에 정착했고 거기서 막내 여동생 제인이 태어났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를 깊이 아끼는 따뜻한 가족 안에서 자랐습니다. 데니얼은 병원에 자주 입원하면서도 점점 독립적이고 자립심 강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9살 때는 용돈을 모아 동네 중국 음식점에서 혼자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항상 뭔가를 시도하고 즐기려는 아이였죠. 발의 문제 때문에 힘들었지만 데니얼은 럭비도 하고 토끼를 키워서 토끼 전시회에 출품하기도 했습니다. 머리도 매우 좋은 아이였지만 전통적인 공부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걸 더 좋아했어요. 16살 때는 직접 카약을 만들어서 강에 띄워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가족은 서로 의지하며 그 시기를 버텨냈고 어머니 이사벨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다시 삶을 이어갔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데니얼은 오스에 있는 농업전문대학에 진학했고 이곳에서 그는 TV 퀴즈쇼에 학교 대표로 출연할 정도로 뛰어난 기억력을 뽐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잡지나 특이한 책들을 읽으며 방대한 양의 정보를 머릿속에 담았고 특히 기네스북을 앞뒤로 다 외울 정도였죠. 대학 졸업 후에는 실전 농업 경험을 위해 덴마크로 떠났습니다. 몇 년 동안 그곳에 살며 언어도 빠르게 익히고 생활도 즐겼습니다. 이후 영국으로 돌아와 여행 가이드로 일하다가 스코틀랜드 출신 여성 아이리스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딸과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족은 런던 남부의 노드에 정착했어요. 이 무렵 그의 뛰어난 기억력이 사설 탐정 분야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새 파트너가 그의 기억력을 눈여겨봤고 차량 번호판 같은 정보를 몇 년씩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메디건이라는 사설 탐정 회사에 그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몇 년간 일하며 경험을 쌓았고 1983년에는 자신만의 사설 탐정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름은 DJM 인베스티게이션스. 1년 뒤 메디건 시절 동료였던 조너선을 영입하며 회사명을 서던 인베스티게이션스로 바꿨고 1987년쯤에는 연 수익이 20만 파운드를 넘길 정도로 성공적인 사업이 되었죠. 회사 내에서 데니얼은 법원 소환장을 전달하거나 채무를 회수하는 실무 중심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굉장히 체계적인 사람이었고 이를 매우 철저히 처리했어요. 조너선은 경찰 내에 인맥이 많았고 이런 관계를 이용해 사업에 도움을 받기도 했죠. 그들이 속한 메트로폴리탄 경찰은 당시 매우 심각한 부패 문제가 있던 기관이었습니다.
사설 탐정으로서 두 사람은 경찰 내부와 여러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 속에서 의심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987년 3월 10일 데니얼은 평소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오전 10시 반쯤 집을 나가 일상적인 업무와 미팅들을 소화한 뒤 저녁 6시 20분쯤 근처 와인바에서 마가렛 해리슨이라는 여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근처 부동산 중개사로 일했고 데니얼과는 불륜 관계로 의심되던 사이였죠. 7시 15분경 둘은 헤어졌고 데니얼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8시 반쯤 집에 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그날 예정된 미팅 장소였던 골든 라이언 펍으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한 지인이 데니얼을 목격했는데 서류가 담긴 베이지색 폴더를 들고 약간 초조한 표정으로 빠르게 걷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7시 30분 데니얼은 펍에 도착해 사업 파트너 조너선을 만났습니다. 둘은 원래 조너선의 처남과 관련된 인물인 보안 요원 폴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당시 그들의 회사는 과거 고객인 벨몬트 자동차 경매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 대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미팅이었습니다. 하지만 폴은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둘은 그냥 술 몇 잔 나누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너선은 밤 9시에 먼저 펍을 떠났고 9시 30분에는 크리스털 팰리스에서 폴과 단둘이 만났습니다. 데니얼은 조너선이 떠난 직후 메모 몇 개를 남긴 후 펍을 나섰고 그로부터 10분 뒤인 9시 40분 골든 라이언 펍의 주차장에 차를 몰고 들어온 한 손님이 데니얼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의 몸은 BMW 차량 옆에 얼굴을 위로 한 채 누워 있었고 정장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끔찍하게도 그의 머리에는 도끼가 꽂혀 있었습니다. 도끼는 그의 머리에 총 4번 내려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마 그가 차에 타려던 순간 뒤에서 급습한 것으로 보였고 나머지 3번은 바닥에 쓰러진 그를 향해 연이어 가해졌습니다. 마지막 타격은 그가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받은 것으로 추정됐어요. 도끼 손잡이에는 지문이 남지 않도록 고무밴드 같은 것이 감겨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살인이었죠. 신고를 받은 건 펍 직원이었고 이들이 연락한 곳은 놀랍게도 긴급번호 999가 아닌 근처 지역 경찰서였습니다. 이미 이상하죠. 사망자가 있는 현장에서 지역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는 건 뭔가 상황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믿기 힘들겠지만 제대로 된 현장 보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신 주변만 간단히 차단했을 뿐 범행이 벌어진 주차장 전체를 통제하지 않았어요. 차량들은 계속 드나들었고 행인들도 자유롭게 그곳을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나 와서 시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었죠. 심지어 수사팀은 현장에서 지문 채취도 타이어 자국 확인도 현장 사진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찍힌 사진은 단 5장. 그것도 모두 시신만 담은 사진이었습니다. 다른 차량, 바닥의 흔적, 근처 건물, 뒷골목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 어떤 증거도 확보되지 않았죠. 수사를 맡은 인물은 캐트포드 경찰서 소속의 형사 필러리였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자정쯤 데니얼의 사업 파트너였던 조너선을 찾아가 그의 집에 방문합니다. 조너선은 데니얼과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당시 복장은 이미 갈아입은 상태였고 필러리는 그의 옷이나 차량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일 옷 가져와서 제출해도 된다고 말하며 그냥 돌려보냈어요. 옷을 세탁하든 없애든 전혀 관리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차량까지도 그대로 보유하게 했죠. 이미 이때부터 뭔가 석연치 않은 냄새가 났습니다. 이튿날 아침 데니얼의 형 알리스터는 비보를 듣고 런던으로 달려옵니다. 그는 현장에서 경찰들을 만났지만 그 누구도 이 사건을 비상사안처럼 다루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조사도 느릿했고 진술도 제대로 받지 않으려 했으며 수사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조너선에게 연락했지만 조너선은 가족들을 계속 피했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죠. 그도 그럴 것이 조너선은 수사의 초기부터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일단 데니얼과 같은 여자인 마가렛 해리슨과 불륜 관계에 있었고
둘의 사업 관계도 점점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데니얼은 조너선을 신뢰하지 않았고 직원들에게도 중요한 결정은 조너선이 아닌 나와 먼저 상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형 알리스터에게는 조너선이 게으르고 술집에만 드나들며 부패한 경찰과 얽히고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데니얼은 경찰 부패를 폭로하려 했던 인물이었고 그런 그에게 조너선 같은 파트너는 위험 그 자체였던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사건의 진짜 중심 인물 중 하나인 형사 필러리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는 데니얼, 조너선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사건 발생 하루 전 셋이서 골든 라이언 펍에서 큰 언쟁을 벌였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게다가 이들이 운영하던 서던 인베스티게이션스가 고소당한 사건 역시 필러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벨몬트 자동차 경매장에서 경비 업무를 맡았고 그 돈을 은행에 옮기는 도중 마치 영화처럼 두 명의 복면 강도에게 18만 파운드를 도난당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이 강도 사건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데니얼은 이 경비 업무 자체에 반대했던 입장이었고 사건 직전 그는 누군가에게 그 강도는 조너선과 필러리가 짠 자작극이다라고 말한 바 있었거든요. 데니얼이 살해되기 이틀 전 그는 브라이언이라는 지인에게 조너선 리스와 시드 필러리가 벨몬트 강도를 꾸며낸 것 같다고 털어놓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이미 수십만 파운드의 도난극을 꾸민 공모자였고 데니얼은 그 진실을 알고 있었던 셈이죠. 그를 제거할 동기가 충분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소름 끼치게도 데니얼이 살해된 직후 경찰 수사에서 도난 사건 관련 서류들이 서던 인베스티게이션스 사무실에서 압수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서류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없어졌다는 거죠. 경찰 내부에서 누군가 일부러 없앤 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건 발생 6일 뒤인 3월 16일 필러리는 사건 수사에서 공식적으로 배제됩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결정적인 증거들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가 수사를 의도적으로 망쳤다는 의혹이 커졌고 이후 어떤 단서가 나와도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도리어 한 발 앞서 움직입니다. 사건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4월 3일 조너선, 필러리, 글렌, 게리, 그리고 두 명의 경찰관이자 벨몬트 사건 때 경호를 맡았던 앨런과 피터가 데니얼 살인 혐의로 전부 체포됩니다. 하지만 믿기 어렵게도 이들 전원은 하루 만에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됩니다. 참고로 이 체포는 사전에 그들에게 미리 알려졌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증거를 숨기거나 조작할 시간을 줬던 거죠. 이후 새로운 수사 책임자로 지명된 더글라스 캠벨 슈퍼텐던트는 6주 후 크라임워치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에게 제보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재현 영상에서조차 데니얼을 실제보다 다리 절뚝거리는 모습으로 묘사해 목격자들의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캠벨은 메트로폴리탄 경찰이 이 사건을 외부 수사기관에 맡기자고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합니다. 8월 데니얼의 시신은 유족의 뜻과 달리 화장이 아닌 매장으로 처리됩니다. 이후에도 조너선은 언론을 통해 나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심지어 자신이 경찰에게 체포당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1988년 4월 사건 관련 첫 공청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폭로된 증언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서던 인베스티게이션스의 회계 담당자였던 케빈은 조너선이 데니얼을 죽이고 싶다며 살인 청부를 알아봐 달라고 자신에게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런 제안을 매번 거절했지만 어느 날 조너선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데니얼은 이제 끝났어. 캣퍼드 경찰서 애들이 정리해 줄 거야. 즉, 경찰 내부 인맥을 통해 직접 죽이든지 범죄 전과자를 협박해서 대신 살인을 시킬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살인이 벌어진 바로 그 구역이 캣퍼드 경찰서 관할이었습니다. 계획이 실현된 셈이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조너선이 데니얼을 제거한 후 그 자리에 채울 인물까지 이미 정해놨다는 겁니다. 바로 누구냐면 필러리였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조기 퇴직하고 데니얼이 죽은 후 실제로 서던 인베스티게이션스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케빈이 살인 전 미리 알고 증언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의 이 충격적인 증언은 결국 세금 사기 전과가 있다는 이유 하나로 법정에서 무시당합니다. 공청회에서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한 데니얼의 가족은 계속해서 진실을 요구했고 결국 1988년 6월 메트로폴리탄 경찰은 외부 기관인 햄프셔 경찰에 조사를 의뢰합니다. 그 결과 조나선과 폴은 두 번째로 살인 혐의로 체포되고 폴의 여자친구는 사법방해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이마저도 증거 부족으로 기소가 취소됩니다. 1990년 3월 조사기관은 경찰관이 살인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사건에서 손을 뗍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드러난 경찰의 무능, 누락, 은폐는 이미 일반인의 눈에도 명백했죠. 그 뒤로도 사건은 장기간 묻혔습니다. 하지만 1998년 데니얼의 가족이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요청한 결과 비밀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 작전명은 오퍼레이션 나이제리아. 수사는 비공개였고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수사의 주요 목적은 조너선과 필러리의 대화를 도청해 살인과 관련된 단서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인 관련 발언은 없었지만 다른 소름 돋는 대화가 잡혔어요. 조너선은 한 고객과 통화하며 그의 전처에게 마약을 몰래 심어 아이의 양육권을 빼앗자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악랄한 행위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너선은 마약 및 사법방해 혐의로 체포되어 7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또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서던 인베스티게이션스는 주요 언론사들과 연결돼 있었고 그들에게 경찰 정보와 사생활 정보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클라이언트는 뉴스 오브 더 월드라는 영국 최고 판매 신문이었습니다. 이 신문은 루퍼트 머독이 인수한 뒤 급성장했고 서던 인베스티게이션스의 거래처 중 가장 큰 고객이었어요. 어떤 달에는 무려 500, 600건의 청구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신문사와 메트로폴리탄 경찰의 유착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전직 형사 존 로스는 기자에게 정보를 팔았고 심지어 경찰의 수사본부 내부까지 드나들며 정보에 접근했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가 받은 서던 인베스티게이션스의 청구서들은 정식 회계부가 아닌 특정 기자 개인에게 바로 전달됐다는 증언도 있었죠. 이쯤 되면 데니얼이 죽기 직전 폭로하려던 경찰 부패와 마약 관련 보도는 이 언론과 경찰의 유착으로 인해 미리 차단됐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2002년 보상금 5만 파운드를 걸고 사건 재연이 다시 방송됩니다. 경찰은 글렌의 집 옆을 매입해 몰래 감시까지 했죠. 하지만 그 대가로 수사팀은 뉴스 오브 더 월드의 감시 대상이 됩니다. 수사 책임자 데이비드 쿡과 그의 아내는 도청과 미행에 시달렸고 보호 프로그램에까지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결과 2006년 5번째 재수사가 진행되었고 조너선과 글렌, 게리, 그리고 또 다른 용의자들이 기소됩니다. 하지만 2011년 또다시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사건을 끝으로 메트로폴리탄 경찰은 마침내 공식적으로 초기 수사에 경찰 부패가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이후 2013년 데니얼의 가족은 공개 독립조사를 요구했고 2021년 데니얼 모건 독립 패널은 1200쪽이 넘는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단호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경찰은 조직적으로 부패했다. 경찰은 조직의 명예를 위해 진실을 감췄고 은폐했고 피해자 가족에게 거짓된 희망만 안겨줬습니다. 조사에 필요한 자료마저 숨겨졌고 2023년이 되어서야 경찰은 서랍에 문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뒤늦게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그 오랜 싸움 끝에 가족은 메트로폴리탄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합의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데니얼의 어머니 이사벨은 2017년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며 끝내 정의를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걸 알고 나면 지금도 어딘가에 묻혀 있을 또 다른 데니얼의 존재가 떠오르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모르는 사이 몇 개의 진실이 은폐되고 있는 걸까요? 이 영상이 끝난 후 여러분은 더 이상 경찰과 언론을 예전처럼 믿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의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